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 소식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줌 새한줌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높은 아파트들, 빼곡히 들어선 단지들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죠.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늘고 있다. 집값이 불안하다. 거래가 줄었다는 소식들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 동네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집값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손주들은 언제쯤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안전할까요? 이런 궁금증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숫자나 전문 용어로 가득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과 직결된 현실적인 이야기로 말이죠.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보금자리이자 가족의 터전이며 때로는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니까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고, 그 이후로는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이 급격히 식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분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는 악성 미분양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더군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 공사가 모두 끝났는데도 팔리지 않는 집들을 말합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큰일이죠. 공사비는 다 들어갔는데 돈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대구, 부산 같은 지방도시에서 이런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래프로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졌고 경기도 불안하다 보니 큰돈을 들여서 집을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집이 이렇게 남아돈다면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안 떨어질까? 많은 분들이 품고 계신 의문일 겁니다. 실제로 미분양이 늘어나는 지역과 집값이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인기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있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건설회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계속 짓긴 해야 하는데 팔릴지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새로운 분양을 미루거나 분양가를 낮추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를 너무 낮추면 기존에 집을 산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니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악성 미분양 문제는 단순히 건설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지역 상권도 위축될 수 있으니까요. 요즘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보시면 한산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숫자로 확인해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예전에는 한 달에 1만 건이 넘었는데 지금은 6천 건대로 뚝 떨어졌어요. 거의 40% 가까이 줄어든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금리 부담입니다. 예전에는 대출 금리가 2-3%대였는데 지금은 5-6%까지 올랐잖아요. 똑같은 집을 사도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3억 원을 빌렸다면 예전에는 월 이자가 75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50만 원을 내야 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사려는 사람들은 이런 부담 때문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사면 너무 비싸게 사는 것 아닐까? 조금 더 기다리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평생 짊어져야 할 빚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진 거죠. 반대로 팔려는 사람들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집을 팔아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꼬이고 있어요. 우리 집을 팔아서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나머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런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거래 사례가 적어지니까 정확한 시세 파악도 어려워지고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더욱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장의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죠.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거래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멈춰 선 상황이니까요. 집을 사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계속 현재 집에서만 살 수는 없고 이런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전세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전체 주택 거래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어요. 이전에는 매매와 전세가 비슷한 비중이었는데 이제는 전세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는 건 겁나지만 당장 살 곳은 필요하니까 전세를 선택하는 거예요. 전세는 목돈만 있으면 되고 매달 이자를 낼 필요도 없으니까 부담이 적어 보이거든요. 특히 신혼부부들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전세도 마냥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전세 세입자들의 고민도 만만치 않아요. 2년 후에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혹시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면 어디로 가지? 이런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복잡합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온 목돈을 어디에 굴려야 할지 고민이에요. 예전에는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은행에 넣어두자니 이자가 너무 적고 주식은 위험하고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전세로 내놓는 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전세 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좋은 조건의 전세 매물이 나오면 하루 만에 계약되는 경우도 많아요.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전세만 살아야 하나 하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 말이죠.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면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희망조차 흔들리고 있어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더욱 절망적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20% 정도인 2억 원을 자기 돈으로 마련하고 8억 원을 대출받는다면 현재 금리로는 매달 400만 원 이상의 원리금을 내야 해요. 30년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매달 400만 원씩 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젊은 세대들의 현실을 보면 더욱 암담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미 학자금 대출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직장을 구해도 초봉이 예전만큼 높지 않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실질 소득은 늘지 않으니까 저축할 여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의 집을 산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니까 정부에서도 쉽게 그런 정책을 펼치기 어렵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집 마련을 도와줘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큰 돈을 지원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다고 자녀가 평생 전세나 월세를 전전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기도 마음 아프고요. 우리 아이들은 언제쯤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DSR 규제를 완화한다. 주택 구입 세제 혜택을 준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늘린다. 이런 정책들 말입니다. DSR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 비율을 엄격하게 관리해서 과도한 대출을 막았는데 지금은 그 기준을 좀 느슨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되겠죠. 세제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줄여준다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완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서 매물이 더 많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정책들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금리는 여전히 높고 경기는 불안하고 사람들의 소득은 늘지 않고 있으니까요. 마치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 해열제만 주는 것과 비슷해요. 열은 잠깐 내려갈 수 있지만 근본적인 감기는 낫지 않는 거죠. 더욱이 이런 부분적인 규제 완화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어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인데 시장과 서민들의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격이 있어 보입니다. 약은 주고 있지만 병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급매나 급전세 제한에 무리하게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어려우니까 빨리 팔겠다, 전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런 제안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정말 급한 사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지금처럼 거래량이 적을 때는 조급하게 행동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로 자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해 줄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인가 아니면 함정인가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인지, 혹시 부모님의 노후 자금에 무리가 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부동산에 올인하지 마세요. 집값이 떨어졌으니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동산도 투자의 한 방법이지만 유동성이 낮고 손실 위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노후 자금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전세 시장의 변화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집주인이신 분들은 전세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미리 점검해 보시고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계약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미리 준비하세요. 요즘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상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받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변의 소문이나 추측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어디 집값이 떨어진다더라, 이제 집값 대폭락이 온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정보들을 맹신하기보다는 공식적인 통계나 전문가의 분석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미분양은 늘어나고 거래는 줄어들고 사람들은 전세로 몰리고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얽혀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부동산은 오르락내리락하는 파도와 같습니다. 높은 파도가 온다고 해서 바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낮은 파도가 온다고 해서 영원히 그 상태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파도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경험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때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경제적 변화를 겪어오시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몸소 터득하셨잖아요. IMF 외환위기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코로나19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세요. 지금 당장의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인구 구조,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 가족의 현실과 필요에 맞는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집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보금자리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선택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에게는 경험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며 오늘 한 줌 새 한 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